정부가 내년 경제 성장률 2.4%를 목표로 민간과 민자, 공공 등 3대 분야에 100조 원의 투자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과 함께 정부가 오늘 발표한 내년 경제정책 방향 짚어보겠습니다. 롯데그룹이 계열사 대표 22명을 교체하는 쇄신 인사에 나섰습니다. 호텔 서비스를 담당하는 송영덕 부회장은 롯데지주 공동대표이사에 선임돼 황각규 부회장과 함께 신동빈 회장을 보좌하게 됩니다. 이지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어제 서울에서 스웨덴의 최대 기업인 발렌베리 그룹의 회장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5세대 이동통신이나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4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보유세 인상을 추진하면서 전세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9일 비즈플러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에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세금을 깎아주고 나랏돈 197조 원을 상반기에 풀어서 2.4%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정인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내년에 제시한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는 2.4%. 지난 7월에 발표한 전망치보다 0.2%포인트 줄어든 수치입니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내외 경제 여건이 내년에도 좋지 않다는 반증입니다. 글로벌 불확실성과 국내 건설 투자의 조정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가 어려운 경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꺼내든 카드는 대규모 투자와 세금 감면을 통한 경제 활성화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만 재정의 62%를 조기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올해에 조기 집행한 것보다 10조 원가량 더 돈을 풀겠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인천 청라스타필드, 울산 석유화학공장 등 10조 원 규모의 민간기업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15조 원을 추가로 발굴해 25조 원 수준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민자 사업 15조 원, 공공기관 투자 60조 원을 합해 모두 100조 원을 투자하는 게 정부 목표입니다. 민간경제연구소나 경제협력개발기구보다 성장률을 높게 잡은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정책 의지를 반영한 숫자라는 입장입니다. 2.3이나 2.4냐 이런 전망을 우리 내부에서도 심도 있게 했습니다. 정책적 의지를 담아서 2.4%를 달성 가능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2.4%로 설정을 했습니다. 정부는 기업의 신규 설비 투자에 금융지원과 투자세액 공제를 확대하고 사회간접자본 SOC에도 총 23조 2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GTX A노선을 비롯한 광역교통망 확충에 6조 원, 노후 수도시설 등 시설 부문에 5조 5천억 원을 들일 예정입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최근 비상경영 체제를 선언한 롯데그룹이 50여 개 계열사에 대한 임원 인사를 시행했습니다. 아울러 주요 사업의 조직 개편을 통해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는데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장지현 기자. 네, 장지연입니다. 네, 롯데 이번 인사 어떤 부분에 가장 주목해야 할까요? 네, 그룹 컨트롤 타워인 롯데지주는 기존 황각규 부회장과 함께 송영덕 호텔 서비스 사업 부문장이 공동대표가 됐습니다. 1979년 롯데호텔에 입사한 송 대표는 뉴욕 사무소장을 거쳐 2012년 호텔롯데 대표 자리에 올랐습니다. 앞으로 황 부회장은 미래 사업과 전략 업무를, 송 부회장은 인사와 노무, 경영 개선 업무를 각각 담당합니다. 자리가 비는 호텔 서비스 사업 부문장은 이봉철 롯데지주 재무혁신실장이 맡습니다. 롯데 손해보험 대표를 지낸 이 실장은 롯데의 지주사 체제 전환을 이끈 재무통으로 호텔 롯데 상장 작업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통 비유장 자리는 이원준 부회장이 용퇴하며 물러나고 강희태 롯데백화점 사장이 부회장으로 승진 후 새롭게 임명됐습니다. 네, 인사와 함께 파격적인 조직 개편도 이루어졌다고요? 네, 신동민 회장은 스스로 시장의 틀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돼줄 것을 주문했는데요. 여기에 맞춰 실적이 부진했던 롯데쇼핑은 통합법인으로 재편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 이커머스 롭스 사업부가 각기 다른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됐는데 이제는 강희태 부회장 원톱 체제로 운영됩니다.
그룹은 조직 통합을 통해 미래 성장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의사 결정 단계를 축소해 빠른 실행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롯데칠성 음료 역시 기존 음료와 주류의 각자 대표 체계가 통합됩니다. 반면 롯데케미칼은 기초 소재와 첨단 소재로 사업부를 나눕니다. SBS CNBC 장지연입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쌍용자동차가 또 한 번 노사 대타협을 이뤘습니다. 추가로 마련한 고강도 경영 쇄신안에는 상여금 반납을 비롯한 인건비 절감 등이 담겼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추가 쇄신안에서 어떤 내용이 눈에 띄나요? 네, 쌍용차에 따르면 노사는 오늘 경영 쇄신안을 마련하고 내부 동의 절차를 진행 중인데요. 쇄신안에는 내년에 받게 될 상여금 200%와 생산 성과급, 생산 경력금 반납이 담겼습니다. 또 연차 지급률을 기존 150%에서 100%로 낮추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앞서 노사는 지난 9월 복지 축소 등 선제적인 자구안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쌍용차는 올해 임원 20%를 감축하는 등 인력 구조 조정도 실시했습니다. 네, 쌍용차가 이렇게 연이어서 쇄신안을 내놓는 이유는 뭔가요? 네, 쌍용차는 지난 2017년부터 11분기 연속 적자 상태인데요. 올해 신차를 선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업계 경쟁 심화에 따라서 판매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쌍용차는 경영 쇄신안이 기업 경쟁력 강화에 보탬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대주주 마인드라 그룹도 쌍용차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활한 투자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쇄신에 나선 건데 유동성 위기로 산업은행에 또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쌍용차는 올해 말까지 300억 원, 내년 상반기 700억 원의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데요. 이를 갚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주채권 은행인 산업은행에 대출 상환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 9월 말 기준 쌍용차의 부채 비율은 285.5%에 달합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을 놓친 애경그룹이 이스타항공을 인수하기로 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인수할 자금력을 두고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비용 항공 업계에 미칠 영향도 주목이 되는데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윤성훈 기자, 먼저 애경이 이스타를 인수하죠? 네, 그렇습니다. 제주항공은 어제 이스타항공 최대 주주인 이스타홀딩스와 주식 매매 계약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 지분 51.17%를 확보하게 됐는데요. 매각 예정 금액은 659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항공과 이스타홀딩스는 오는 31일에 본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네, 제주항공도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이번 인수자금 조달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제주항공을 운영하고 있는 애경그룹은 어제 100억 원대 전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이스타항공도 1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요. 이 전환사채 전량을 이스타홀딩스가 매입했습니다. 전환사채는 나중에 주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회사채인데요. 이스타홀딩스가 애경그룹의 이스타항공 인수를 돕기 위해 애경그룹에게 돈을 빌려주는 형태입니다. 결국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은 매수자에게 매도자가 자금을 빌려주는 형식입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이번 인수를 두고 저비용 항공업계 구조조정의 신호탄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내 저비용 항공사는 내년에 취항하는 업체까지 포함하면 9곳인데요. 시장 규모에 비해 업체가 많지 않아 저비용 항공업계가 포화 상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한 그동안 저비용 항공사들은 일본 등 단거리 노선에 집중해 왔는데요. 일본 불매운동 등의 여파로 저비용 항공사들은 직격탄을 맞아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인수합병을 시작으로 저비용 항공사들의 구조 조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더 많은 판매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TV 홈쇼핑 분야에서 수수료 차이가 컸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봅니다. 강산 기자. 네, 강산입니다. 역시나 대기업보다 중소기업들의 유통업체 판매 수수료율이 실제로 더 높은 걸로 확인됐군요. 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중소 중견기업이 대기업보다 2%포인트에서 최대 13.8%포인트 더 높은 실질 수수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질 수수료율이란 상품 실제 판매액에서 유통업체에 주는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이게 대기업보다 중소 중견기업이 더 높았다는 의미입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1년간 백화점과 TV 홈쇼핑, 대형마트 등 6개 업종 36개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특히 TV 홈쇼핑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수수료율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TV 홈쇼핑은 대기업한테 17.7%의 수수료를 받았지만 중소기업에게는 31.5%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아울렛과 대형마트, 온라인몰 순으로 실질 수수료율 차이가 크게 났습니다. 수수료를 가장 많이 받는 업체는 어디였나요? 하림그룹 계열사인 NS 홈쇼핑의 실질 수수료율이 40%에 육박해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롯데백화점 22.7%와 이마트 20.4%, 뉴코아 아울렛 20%, 티몬 13.2% 순이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공정위는 백화점의 명목 수수료율 추이는 낮아지고 있지만 TV 홈쇼핑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공정위는 내년부터는 납품업체의 계약갱신 기간이 매년 초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서 조사 결과를 조기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납품업체가 수수료 외에 부담하는 비용을 공개해서 납품업체의 협상력을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내년부터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가 3.2% 오르는데요. 하지만 건보료를 이렇게 높여도 재정 고갈 우려는 여전히 높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해법은 없는지 이를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먼저 우리 건강보험 곳간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3조 2천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일종의 비상금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도 오는 2024년에는 모두 소진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고 환자가 내는 병원비 부담을 줄이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보다 1%포인트 넘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곳간 재정 역시 빨리 소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강보험은 중요한 사회 안전망 중 하나인데 보장을 줄이거나 보험료를 늘리거나 무슨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오후에 국민건강보험 평가 대책 토론회에서 관련 논의가 있었습니다. 보장성 강화의 속도 조절 등 종합적인 건강보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게 주 골자입니다. 특히 단기간에 모든 비급여를 해소하는 건 무리인 만큼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 비율을 높이자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MRI와 초음파 등 일부 서비스는 과다 이용 우려가 높기 때문입니다. 또 건강보험 만능주의에서 벗어나서 민간보험과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 이런 제안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건보료 문제는 기업들의 부담에도 중요하잖아요? 네, 기업들이 건강보험료 수입 총액의 43%가량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과 같은 보장성 강화 속도라면 궁극적으로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이 경우에 기업의 투자 또 고용 환경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 참으로 살기 팍팍했던 한 해가 어느덧 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는데요. 내년에는 과연 한국 경제 상황이 훨씬 나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 집중진단에서는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함께 내년 경제 전망과 경제정책 방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 차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한 해가 마무리가 되는데 사실 올 한 해 국민들은 경제 상황 때문에 참 어렵게 보냈습니다. 경제 관료들도 쉽지 않았을 텐데 한 해를 한번 전반적으로 좀 평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올 한 해는 여러모로 쉽지 않았고요. 네. 불확실성이 상당히 컸던 그런 해였습니다. 네. 우리 경제뿐만 아니고 글로벌 경제도 상당히 먹구름이 많이 끼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네. 그렇지만 다행히 연말로 다가오면서 그 먹구름들이 하나둘씩 걷히고 있어서 네.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네. 조금 더 나은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먹구름이 조금씩 거치고 있다. 다소 이제 낙관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오늘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됐잖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확대 경제장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제 방향은 어느 정도 올바르게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오늘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 상당히 주목이 돼요. 네. 좀 골자를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하루빨리 우리가 이 잠재 성장률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네. 이 성장 궤도를
정상적인 순환 구도로 다시 우리가 복귀를 해야 되겠다. 네. 이런 자세로 경제정책 방향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와 그다음에 소비, 네. 그다음에 우리 경제에 굉장히 그 동력에서 중요한 수출,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확장적인 재정 이 네 축으로 해서 네. 우리가 4대 이런 그 집중적인 경제 활력을 살리는 노력을 통해서 내년에는 2.4%까지 정상적인 성장 궤도로 복귀하는 그런 경제 활력을 되찾는 네. 지금 상황을 돌파하는 그런데 가장 중점을 두고 경제정책 방향을 마련했습니다. 네,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금 임기가 절반을 넘었는데 네. 첫 해부터 경제 활력을 부추기는 정책이 부족했다. 오히려 분배에 조금 관심을 쏟았다. 그런데 내년 정책은 정책 방향 첫째 목표가 경기 반등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경기 회복에 조금 훨씬 더 치중하겠다. 뭐 이런 의지가 담긴 거죠. 원래부터 뭐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 3대 축으로 정책을 해왔습니다만은 네. 17년부터 지금 되돌아보면 17년 이제 여름부터 네. 이제 경기 순환 주기에서는 이제 하강세로 접어든 걸로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17, 18년도가 하강 국면이었고 19년도는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경기 여건 등으로 인해서 좀 저성장이 올해는 네. 조금 더 짙어졌는데요. 네. 올해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반등시키는 데 내년에는 그 좀 주안점을 둬야 되겠다. 네. 그런 기조화해서 경제정책 방향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1+4 그러니까 첫 번째는 경제 상황,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겠다는 것을 하나의 목표로 삼고 4가지 정책 방향을 발표했어요. 우선 경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주요 대책, 주요 골자를 좀 설명해 주시죠. 투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투자. 투자는 그 민간 투자, 그다음에 민자, 그다음 민간 기관들 투자가 있고 민자가 있고 근데 공공 투자가 있습니다. 이 투자를 저희가 가장 그 주력으로 삼고자 하는 그 투자가 한 100조 정도 저희가 목표로 지금 100조라면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100조는 이제 그 공공 투자가 한 60조로 제일 크고요. 민간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가 25조, 민자가 한 15조 이렇게 해서 100조로 돼 있습니다. 100조를 저희가 목표로 지금 1.5% 금리로 4.5조 원 정도의 설비 투자를 한시적으로 내년에 하는 그런 특별 4조 5천억 프로그램을 원을 지원한다. 그런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소비 측면에서 내년에 많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 내수고 관광입니다. 관광을 올해 한 1,750만 명 정도 관광객이 올 것 같은데 내년에는 최초로 2천만 관광 시대를 열자. 그래서 2천만 관광. 그래서 관광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서 입국장 면세 정도 좀 확대를 하고 그리고 코리아 세일 페스트라는 11월 달에 열리는 우리나라의 대표 소비 페스티벌. 블록 페스타. 블랙 프라이데이나 뭐 중국의 광군제 비슷한 것입니다. 그거를 좀 벤치마킹 한 거죠. 그래서 조금 부진했는데 사실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래도 이제 11월 달에 꽤 의미 있는 소비 축제인데 그런 미국이나 중국의 그런 대규모 축제에 비해서는 조금 더 붐업이 돼야 되겠다.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그래서 첫날 아무래도 이제 관심을 많은 소비자들이 끌어야 됩니다. 관심을. 그래서 첫날 특정 어떤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내구재나 그런 항목들을 선정을 해서 첫날에는 부가가치세 10% 환급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고안 중에 있습니다. 부가세를 10% 낮추면 물건값이 떨어지고 그럼 기업들도 덩달아서 좀 물건값을 좀 깎아주면 좋을 텐데. 기대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 품목이나 그 업체들은 그러면 그 기업체들도 거기에 상응하게 좀 그 할인 품목들을 내놓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20, 30%, 30, 40% 싼 이제 그런 구매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초기 붐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사실 내수 부진을 빨리 극복하는 게 중요한데 코세페 부가세 환급 말고도 조금 주목되는 진작 대책들이 있죠. 그 여행에 대한 이제 소득 공제가 있습니다. 여행 경비에 대해서 여행 경비를 100만 원까지 100만 원까지 소득 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관광을 할 때 제일 큰 항목을 차지하는 게 숙박비니까 숙박비에 대해서 소득 공제해 주는 추가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내년에는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여행 다니면서 쓴 숙박비를 소득 공제해 주겠다. 그 항목으로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혹시 요즘에 그 에어비앤비도 많이 활용을 한 젊은이들 많이 활용을 하는데 에어비앤비 활용의 경우에도 소득공제 대상이 될까요? 아직 이제 구체안을 네. 짜봐야 될 텐데 소득공제에 이제 포함되려면 네. 그 숙박업체가 네. 이 소비자들이 쓴 그 항목을 바로 네. 단말기를 설치해서 네. 바로 국세청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갖춰져야 되는데 에어비앤비는 그게 쉽지도 않겠네요. 예, 일단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에어비앤비는. 네, 네. 그래서 거기에 적격 그 숙박업체를 선정하는 문제를 조금 더 고민해 좀 보겠습니다. 지켜봐야 되겠군요. 또 입국장 면세점에서 좀 확대를 하고 또 담배도 허용을 하겠다 그러는데. 입국장 면세점을 초기에 설계를 할 때 혹시 입국장 면세점 때문에 검역이나 어떤 출입국에 또 혼란이 초래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습니다. 근데 한 1년 정도 운영을 해보니까 별로 그렇게 큰 그 혼선은 없어서 이제 인천공항 외에 다른 공항으로도 확대할 수 있고 그다음에 담배도 판매를 허용할 예정입니다. 뭐 담배 시장을 교란시킨다 이런 그렇지는 불만 않습니다. 없을까요? 1인당 한 보루입니다. 아, 1인당 한 보루 제한하니까? 1인당 한 보루 면세한다고 똑같이 되니까 네네. 그렇게 큰 어떤 유통시장 교란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내수 진작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경제가 우리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설비 투자가 중요한데 100조 원의 설비 투자를 얘기했지만 외국인이나 우리 국내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부진해서 민간 기업의 성장 기여도가 굉장히 낮았단 말이죠. 이 설비 투자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부 대책은 없겠습니까? 설비 투자를 위해서는 내년에는 이제 그 가속 상각 제도도 있고요. 가속 상각. 세법상에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5G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사비 같은 경우에도 공제를 해주고요. 5G 공사비 5G를 공제. 5G 기기뿐만 아니고 5G 공사비까지도 공제를 해주고 그다음에 생산성 향상 세액 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생산성 향상 쪽을 목표로 하는 설비 투자에 대해서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1%인데 2%로 올렸고요. 중견기업은 이제 3%도 5%로 하고 중소기업은 7%에서 10%까지 그 세액 공제 한도를 대폭 늘렸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그 맞춤형 그런 설비 투자 세제 인센티브 많이 내년에 도입됐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이제 설비 투자 중에서 제일 큰 항목들이 반도체하고 5G입니다. 반도체와 5G. 근데 반도체는 내년에 이제 반도체 그 수요 반등과도 연관됩니다만은 수요가 지금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내년 1, 4분기, 2, 4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반도체에 대한 설비 투자가 크게 일어날 것 같고 5G는 이미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투자가 일어나고 있는데 5G 그 2통 3사 같은 경우에도 5G 보급이나 이런 것이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어서 5G가 가장 중점적으로 내년 설비 투자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종합적으로 설비 투자가 올해도 이제 마이너스에서 올해 우리 그 거시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데 건설 투자가 더불어서 다행히 내년은 설비 투자가 플러스로 반등될 것 같습니다. 설비 투자가 경제 성장의 사실 엔진인데 올해 마이너스가 사실 충격적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다행히 거의 모든 그 정부뿐만 아니고 다른 그 상당히 많은 기관들이 내년도 한국 경제 설비 투자는 플러스로 전환될 수 있다는 데 대해서는 의견이 상당히 많이 일치합니다. 다행입니다. 그런데 기업들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대대적인 규제 완화라거나 또는 경직적인 노동시장, 노동개혁 같은 게 좀 본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우리가 투자를 하지 않느냐. 이런 불만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정책도 반영이 됐나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설비 투자는 뭐 경기의 함수죠. 경기가 이제 살아나면 투자도 일어나게 돼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규제나 노동 시장 쪽의 제도들이 조금 더 개선돼야 된다는 요구가 많습니다. 정부도 여러 차례 제로 베이스 규제 완화도 하고 레귤러터리 샌드박스가 이제 규제 샌드박스도 도입하고 그런 노력들을 끊임없이 합니다만은 여전히 그 업계에서 말한 그런 그 획기적인 그 제도 완화 그런 기대와는 좀 차이가 있어서 내년에 경제정책 방향에도 우리가 5대 분야, 뭐 금융이나 바이오나 그다음에 관광, 의료 이런 5대 분야에서 각각 한 2개 정도로 핵심 규제를 골라서 다시 한번 그 업계와 소통을 하면서 획기적인
규제 완화를 해보자는 그런 그 방향도 저희가 담았고요. 사실 정부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하지만 얼마 전에 그 타다 문제도 기업과 정부 또 국회와 기업 상당히 서로 의견이 엇갈렸거든요. 그 타다는 뭐 여기서 오늘 타다를 저희가 논할 수는 없지만 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타다 금지법은 전혀 그 장면이 잘못된 이야기고요. 플랫폼을 이용한 어떤 그런 새로운 택시 서비스를 허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만 이제 지금 타다가 지금 현행 규정에 일종의 뭐 허점이랄까요? 그런 걸 이용한 것은 이제 그거는 이제 저기 이제 전공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고쳤는데, 하여튼 그런 공유나 어떤 새로운 플랫폼 저기 모빌리티를 허용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법들을 통해서 이렇게 상생 모형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한 걸음 모델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한 걸음 모델. 한 걸음 모델. 어떤 건가요? 한 걸음 모델이? 기술 진보를 통해서 새로운 그 서비스가 가능한데 기존에 이미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들과 이제 충돌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새로 들어오는 그 새로운 기술을 가진 그런 잠재적인 그 진입자와 그 기술 발전 때문에 영향을 받는 그 쪽에서 이제 사실은 이제 둘이 서로 갈등을 하다 보면은 해법을 찾기 힘든데 각자가 한 걸음씩 물러나서 해법을 찾아보자 그런 의미로 저희가 이제 타다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네요. 그 타다도 시행령 만들 때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인 다이얼로그 모델 그리고 상생 기금 같은 거를 만든다거나 어떤 해커톤 같이 그런 그 메커니즘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차관님, 내년이면 문재인 정부의 이제 4년 차, 내년 5월이면 4년 차가 되잖아요. 대통령도 그랬는데 이제 성과를 좀 내야 된다. 그런 면에서 내년 경제 성장률 2.4%를 제시했는데 민간에서 조금 낙관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4.4%, 2.4%의 근거랄까? 어떤 근거로 이렇게 많은 기관들이 2.3을 많이 말을 합니다. 2.3. OECD와 IMF가 2.2를 제시를 했고요. 어느 곳에서는 2%도 안 될 것이라고 뭐 LG경제연구원도 그러는데. 일부는 뭐 2% 미만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그 정평 있는 기관들로는 이제 국제기구로는 IMF와 OECD가 2.2를 전망을 했고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과 KDI가 2.3%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2.2에서 2.3 정도가 그래도 많이 그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거고 정부가 제일 높게 지금 제시를 했는데 정부가 가장 나중에 지금 경제 전망을 하게 되는 셈이고요. 그 사이에 미중 무역 갈등 같이 올 한 해 전체 글로벌 경제를 짓눌렸던 그 미중 무역 갈등이 1단계 타결이 되는 1단계 합의를 했죠. 근데 그건 미중 무역 갈등 한 요소가 글로벌 경제 GDP를 0.3 내지 0.4% 포인트를 낮춘다는 그런 전망까지 나올 정도로 그렇게 그 불확실성과 직접적인 무역 그 루트를 통해서 사실 하방 그 요소였는데 그게 어느 정도는 좀 잡혔고요. 그리고 IMF도 5.8로 중국을 했다가 6.0으로 최근에 올렸습니다. 0.2% 포인트를.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에서 탄핵이 통과됐어요. 물론 이제 상원이 남아 있는데 혹시 이게 미중 무역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그거는 상원 이제 원 구성이나 이런 내역을 볼 때 최종적으로는 그 가능성은 국제금융 시장에서 크게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있지 않은 것 같고요. 낮게 보는 거죠. 그래서 미중 그 문제가 좀 가닥이 잡혔고 지금 글로벌 제조 PMI나 글로벌 OECD 선행지수나 이런 것들이 보면은 한 올 4, 4분기부터 조금씩 그 전체 지표들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시장도 완연하게 지금은 그 상당히 그 신흥국 쪽으로 지금 자금이 다시 선회하고 있고 그런 여러 요소들이 어쩌면 4, 4분기를 통해서 우리가 저점을 지금 지나고 있다. 그런 경기 바닥을 지나고 있다. 그렇습니다. 반도체도 그렇고. 혹시 뭐 바닥을 지나고 있지만 다시 경기가 나빠져서 더블 딥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뭐 그렇게 보는 기관들은 거의 없고요.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3, 4분기 올 3, 4분기 저점이라는 데 대해서는 많이 좀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이제 가격이 뭐 미세하게 지금 반등하고 있어서 크게 이렇게 반등이 뚜렷하지는 않지만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내년 1, 4분기, 2, 4분기 되면은 반도체부터
상당히 뚜렷한 반등 기미가 보일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반도체 많습니다. 부분의 수출부터 조금 좋아지면서 수출 여건이 좀 개선될 것이라 그러는데 수출도- 바로 그 시점에서 예. 일부 전문가들은 반도체 경기가 과연 얼마나 좋아질 것이냐 예. 약간의 회의적인 시각도 있긴 해요. 예. 네. 근데 17년 같이 이번에 네. 회복되더라도 17년 같이 그렇게까지 강한 반등은 아닐 거라는 전망이 있지만 네, 네. 5G나 이런 쪽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도 원래 예상보다 더 빨리 확산이 되고 있어서 네. 5G에서 나오는 그런 네, 네. 스마트폰 그런 수요들도 훨씬 더 늘어날 것 같고요. 네. 반도체가 첫 번째로 내년에 그 본격적인 그 경기 반등세의 신호로 네. 보일 것 같고 이 반도체가 우리 수출의 한 21% 차지하니까 그렇죠. 수출도 12월, 1월 지나면서 이 상당히 이 지금 그 두 자릿수 마이너스 이 수출세가 올해까지는 뭐 두 자릿수 예, 마이너스였죠. 이제 좁혀지면서 네. 예, 플러스로 좀 돌아설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내년에 조금 그렇게 본다고 2.4% 본다는데 예. 올해 성장률 추정은 2.0%로 했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2.0. 4, 4분기가 굉장히 성장률이 높아야 될 텐데 예. 혹시 2%에 못 미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 열심히 노력해서 진인사 달성하겠다. 대통령 자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내년 수출 여건은 좋아진다. 그러니까 사실 수출 못지않게 지금 중요한 게 일자리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확대 경제장관 회의에서 40대 일자리 정말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면서 정부가 열심히 했는데 노인 일자리만 좀 늘었다. 세금으로 생기는 일자리뿐이다. 이런 비판이 많아요. 그 비판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부분이 오해이고요. 네. 이제 일자리에 대해서는 네. 사실 이 전체 인구 구성을 좀 봐야 됩니다. 네. 우리나라가 30, 40대 인구는 절대치로 지금 줄어들고 있고요. 네. 50대, 60대가 절대치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제일 많이 그 전체 네. 고용 인구가 느는 구간이 50, 60대거든요. 60대.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일자리를 보면은 전체 고용 인구가 늘고 주는 데에 비해서 비춰봐야 되는데 네. 30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대 인구 주는 것보다는 취업자 수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30, 40대는 지금 모수인 인구가 그렇습니다. 줄기 때문에 예, 예.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는 게 쉽지 않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많은 일자리 전체 숫자가 5, 60대에서 일어나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30대, 40대별로 인구의 증감에 비교해서 이제 봐야 되는데 네. 40대는 좀 아쉽게도 네, 지금 인구보다 화면에 더 저희 그 예. 인구 증감 나이별로 예. 취업자 증감이 나오는데 예, 예. 30대, 40대는 줄었고 예. 60세 이상만 대폭 늘었어요. 늘어납니다. 예, 네. 그래서 새로 늘어난 일자리도 60대 부분이 차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데 네. 40대는 저 줄어드는 인구보다도 사실은 취업자가 더 주니까 네. 그건 굉장히 뼈아픈 부분이고요. 네,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특별 또 지시를 하셨고 40대 부분은 이제 주력 산업, 제조업, 그다음에 도소매업, 네. 그다음에 건설업 이런데 이제 업황 부진과 좀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고 자영업 부진과도 연결이 돼 있고 네. 이제 40대는 이제 우리 경제의 허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40대가 만약에 그다음에 뭐 온라인화나 기술 진보의 영향도 많이 받는데 40대가 일자리를 잃으시면 다음 자리로 옮겨갈 때 참 그 청년이나 고령자에 비해서는 쉽게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네.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새로운 경우가 일자리를 많아서.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 어렵고 이제 사실은 이제 한 번 더 제대로 다른 분야로 네. 하시려면 상당히 오랜 기간 좀 전직 훈련 같은 걸 받아야 네.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생활비 같은 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이 어떤 있어서. 뭐 대책을 그래서 강구하고 계시나요? 대통령께서는 네. 40대 문제에 대해서 일자리 그만두신 분들을 전수조사를라도 해서 전수조사를 어떻게 그다음에 하죠? 네. 면접도 하고 네. 그다음에 어려운 부분을 그런 자세로 대책을 만들라는 그런 네. 지시를 하셔서 기재부와 고용부가 네, 네. 일단 실태 분석을 해서 40대 네. 적합한 그런 맞춤형 취업 대책을 내년 1분기에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40대, 30대가 인구가 줄다고 하더라도 취업자가 준다는 것은 결국은 산업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좀 잃고 있다. 예. 상당히 아픈 부분 아닐까요? 인구가 비록 줄고 있다고 하지만 경제가 잘 돌아가면 그쪽 인구를 많이 채용을 할 거 아닙니까? 결국 경제가 좋아지면. 그래도 그쪽도 올해 좋아질 텐데. 2%가 이제 1% 하더라도 상당히 낮은 그렇게 우리 네. 원래 잠재 성장률보다 네. 높지 않은 성장률인데도 고용 숫자는 상당히 좋습니다. 네. 올해
전체 연간으로 보면 약간 그 월 기준으로 28만 명 정도가 순중이 될 것 같고요. 네. 내년에도 25만 명 정도로 지금 늘어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증가 숫자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조금 적네요. 내년이 그래도? 조금 적은데 그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네. 내년에는 생산 가능 인구라고 15세에서 64세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탈하는 사람이 들어오는 사람보다 적어서 내년 말에도 23만 명이 이제 줄어듭니다. 네, 네. 23만 명이 줄어드니까 고용률이 뭐 66.7%다 그러면 그 비율만큼 15만이 줄어들잖아요. 네, 그렇죠. 그만큼 줄어드는데 거기다가 올해 28만 명이 이제 소위 전문적으로 기저 효과라고 그래서 올해는 28만 명이 상당히 높게 나오는 숫자거든요. 네. 이게 이제 올해 숫자를 기준으로 내년을 보면은 네. 25만 명이 그렇게 작지 않은 숫자인데 저는 내년 고용 사정 상당히 좋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다행입니다. 사실 이 고용 문제보다 중요한 게 없거든요. 고용은 생거리 일자리 창출의 가장 핵심적인 건데 30, 40대 일자리 창출 대책을 빨리 그 문재인 대통령이 마련하고 했으니까 특히 40대 대책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 차관님, 사실 이 내년 경제 운영 방향에 자세한 게 담지는 않았지만 요즘 경제에서 가장 큰 관심사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대책이 연일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사실 집값이 너무 오른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 대책으로 세금이 너무 오른다. 팔기도 어렵고 금융대출을 꽉 쥐니까 사기도 어렵다. 이런 불만이 지금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는데 물론 뭐 주무부처는 아닐 수 있지만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로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좀 보고 계십니까? 뭐 부동산에 대해서는 뭐 기재부도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세금은 또 기재부가 책임지고 있고요. 이번 대책은 이 고가 지금 투기적인 수요가 좀 몰려 있는 고가 주택 그런 투기 수요를 좀 차단하는 그런 거. 그다음에 실수요자 요건을 좀 강화하는 내용. 실제 거주를 해야 된다는 요건을 좀 강화했죠. 그리고 이제 공급 대책 이렇게 3대 축으로 돼 있는데 언론에서는 지금 이제 15억 이상 금융 규제 같은 내용들이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만 너무 아프다. 실수요 요건들이 강화된 부분이 많이 있고 사실 공급을 늘리는 그 대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니까 여당에서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공급 대책이 없다고 이렇게 질책을 하더라고요. 공급은 이제 그 수도권 30만 호의 지구 지정을 빨리 하는 내용도 있고 서울 안에서도 이제 관리 처분인가를 받은 지구들을 빨리 건설이 되도록 하자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중공업 지역에 이제 주택을 더 공급하자는 내용이 있는데 공급이 이제 아시는 대로 몇 개월 내에 주택이 바로 완공돼서 공급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시차가 있어서 1, 2년은 걸릴 텐데 아주 많은 공급 대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GTX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건설되고 그러면은 좀 효과를 발휘할 텐데 아쉽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1, 2년 정도가 걸리는 그런 문제들이어서 그러기 전에 집값이 오르면 집값은 한 번 오르면 여간해서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정부로서는 이렇게 그 특정 지역의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다른 전반적으로 가격 상승으로 이렇게 확산됐을 때 중산층들이 그러면은 이제 내 집 마련 기회가 좀 제약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 대책을 하게 됐습니다. 김 차관님 잘 알겠습니다. 자, 부동산 대책은 이제 그만하고요. 사실 오늘 경제 운영 방향, 경제 정책 방향을 들은 국민들한테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로서 내용이라든지 또 당부 사항이라든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있으면 잠깐 해주시죠. 올해 경제가 생각보다 실적이 좋지 못해서 일단 국민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 저성장 국면에서 탈피를 해서 우리 경제가 익숙했던 그런 성장 궤도로 복원을 해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국민 생활들이 나아지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내년이 되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정책 150개 이상 정책이 담겨 있습니다만 오늘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정책을 구체화해서 성과를 내야 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기재부가 중심이 돼서 내년 한 해 정말 열심히 국민들과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경제를 반등시키겠다,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주요 경제 정책을 제대로 이끌어보겠다.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자, 김영봉 차관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스
크리스마스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찾아오는 호두까기 인형을 비롯해 다양한 공연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올해도 가슴 찡한 감동을 선사해줄 공연들을 모아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모두가 외면하는 못생긴 호두까기 인형을 클라라는 기쁘게 받아듭니다. 1892년 러시아에서 첫 선을 보인 이후 127년 동안 크리스마스를 장식해온 차이코프스키의 호두까기 인형이 돌아왔습니다. 꿈속에서 생쥐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인형이 멋진 왕자가 되어 소녀를 과자의 나라로 안내한다는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 버전 가운데 정통 클래식 음악과 정제된 안무의 발레 마임이 어우러진 유니버설 발레단의 공연은 눈 내린 화이트 크리스마스의 환상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무대 연출이 돋보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쌍둥이 자매 샘과 찰리의 집에 선물을 주러 온 산타 할아버지는 자매의 얼굴을 착각합니다. 네가 찰리가 샘이라며. 몰라. 어쨌든 뭐 그 덕분에 찰리의 착한 행동을 보긴 했지만 말이야. 찰리는 정말 천사 같은 아이예요. 착한 아이 포인트를 10,000포인트나 받았다니까요. 그래? 뮤지컬 산타와 빈 양말은 영화 러브 액츄얼리와 노팅힐 등을 만든 감독 겸 작가 리차드 커티스의 동화책을 국내 제작진이 각색한 작품입니다. 쌍둥이 자매의 우정과 사랑 이야기를 바탕으로 유쾌하고 엉뚱한 산타 할아버지, 눈길을 끄는 무대 장치 등이 재미를 더합니다. 오늘 여기 온 착한 아이들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20세기 초 서양 문물이 들어오고 일제의 조선 침략을 위한 압박이 극에 달했던 시대. 조선 왕조의 마지막 왕자인 영친왕은 외국인 선교사와 서울에 온 덕구를 우연히 만나 신분을 초월한 우정을 나누게 됩니다. 크리스마스를 조선시대의 사극으로 새롭게 풀어낸 뮤지컬이 찾아왔습니다. 서울시 소년소녀 합창단원들이 주연을 맡아 구한말을 배경으로 희망을 노래합니다. 취재 기자들과 함께 오늘의 핫 이슈들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방한 중인 스웨덴의 최대 기업 발렌베리 그룹의 회장과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두 총수가 어떤 협력 방안을 논의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서주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서 기자, 네, 이재용 부회장 어제 발렌베리 그룹 회장과 단독으로 만났죠?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어제 마르쿠스 발렌베리 회장과 서울 송파구 시그니처 타워에서 단독으로 만났습니다. 이 장소에서 양국 경제인 250여 명이 참석한 한 스웨덴 비즈니스 서밋 행사가 열렸는데요. 이 행사에는 윤북은 삼성전자 부회장이 참석하고 두 사람은 별도의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발렌베리 회장은 스테판 레벤 스웨덴 총리와 함께 경제 사절단 자격으로 방한을 했는데요. 발렌베리 그룹은 통신장비 업체 에릭슨, 가전업체 일렉트로룩스 등 100여 개의 기업을 소유하고 있어서 유럽에서도 최대 규모의 기업으로 꼽힙니다. 네, 그래서 스웨덴의 삼성이다 이렇게도 불리기도 하던데 두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관심이 높죠? 네,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발렌베리 회장과 5G, 인공지능, 스마트시티 등 미래 먹거리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발렌베리 회장이 주요 계열사 최고 경영자들과 함께 방한한 만큼 실질적인 논의가 오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경쟁 관계죠. 5G 통신 장비 등에 대해서도 협력을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서 기자. 자, 이번 발렌베리 그룹 회장과 만남뿐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이 요즘에 해외 네트워킹 확대에 굉장히 힘을 많이 쏟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회장은 올해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 해외 정상들과 네트워킹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무케시 안바니 인도 릴라이언스 그룹 회장,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 도이치텔레콤 경영진 등 ICT 업계 리더들을 연달아 만나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 인도 모디 총리, 베트남 푹 총리 등 해외 정상들도 방한 일정에서 이 부회장과의 만남 일정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네, 미래의 먹거리뿐만 아니라 삼성의 노사 문화를 쇄신하겠다고도 발표했죠.
그렇습니다. 삼성 2인자로 불리는 이상훈 의장 등 경영진이 줄줄이 사법 처리를 받게 되는 상황이 오자 삼성은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서 사과문을 발표했는데요. 노사 문제로 인해서 많은 분들께 걱정과 실망을 줘 대단히 죄송하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또 건강한 노사 문화를 정립해 나가겠다고도 밝혔는데요. 재계에서는 이번 사과문을 사실상 삼성의 무노조 경영 포기 선언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1938년 창립 이후 80년이 넘게 무노조 경영을 이어왔는데요. 최근 노조 관련 재판으로 삼성의 무노조 경영 시대가 막을 내렸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서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내년에 자동차 보험과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큰 폭으로 오릅니다. 특히 실손보험은 두 자릿수 가까운 대폭 인상이 예상되는데요. 치솟는 손해율과 누적 손실 때문에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보험사들의 설명이지만 당장 소비자들은 보험료 폭탄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손석우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손 기자, 네. 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내년 보험료 인상률에 대한 협의를 거의 마쳤다고 하는데 네. 많이 오를 것 같아요. 네,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3.8% 안팎의 인상률로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초 업계가 요구했던 인상률은 5%였습니다. 하지만 당국이 이 제도 개선에 따른 보험료 인하 효과 1.2% 정도를 뺀 수준에서 협의를 마친 겁니다. 제도 개선은 음주 운전 사고 부담금 인상, 또 이륜차 보험 본인 부담금 신설 등이 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음주 사고 본인 부담금을 보면 현재 대인 피해는 300만 원, 대물 피해가 100만 원 상한으로 결정돼 있는데 이를 각각 1,000만 원과 50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보험사들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동차 보험료는 그렇고 실손보험료는 또 얼마나 오르나요? 더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실손보험의 인상폭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두 자릿수에 가까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대 9.9% 인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손보사들은 15% 인상을 주장해 왔었는데요. 하지만 당국이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것을 감안해서 두 자릿수 인상은 어렵다라는 방침을 내놨고 이에 따라서 최대 9.9% 인상하는 것으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손보사들은 이 실손보험 손해율이 130%까지 치솟고 또 누적 손실 등을 이유로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대폭 인상에 따른 논란 역시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율은 떨어지지 않고 또 과잉진료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다수의 선량한 가입자들이 보험료 폭탄을 맞게 됐다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보험사 CEO들이 만났다고 하는데 네.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은 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뼈 있는 얘기를 했는데요. 실손 의료보험 등 과거에 잘못 설계된 보험 상품들이 지금까지 보험사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실손 의료보험의 구조 개편 또 비급여 관리 강화를 관계부처 등과 함께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말도 꺼내놨습니다. 보험료 인상에 앞서서 이 보험사들의 자구 노력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 대목입니다.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도 이 보험금 누수를 유발하는 제도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언급했고요. 은 위원장은 또 보험사 자산 운용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등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하겠다라고 규제 완화의 뜻도 내비쳤습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CEO들은 일부의 과잉진료, 의료 쇼핑 등이 전 국민의 부담과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를 했고요. 아울러 예금보험료 제도 개선을 통해서 보험업계의 부담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네, 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서 12.16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엉뚱한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서민 주거 수단인 전세 대란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황인표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황 기자. 네. 요즘 서울 전세값도 굉장히 많이 오르는데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올해 들어 7월부터 한 주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올랐습니다. 이번 주까지 따져보면 25주 연속 상승인데 이번 주 특히 상승폭이 컸습니다. 이번 주 상승폭이 0.18%였는데 지난 2015년 11월 셋째 주 이후 4년 만에 최대폭으로 오른 겁니다. 이 감정원은 정시 확대된 교육제도 개편과 청약 대기 등이 전세 수요를 늘렸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물론 서울 아파트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전세에 머무르는 사람이 늘어난 측면도 있습니다.
네,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해서 이번 대책을 내놨는데 오히려 이 전셋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이번 대책 중에 하나가 그 서울 등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에 이제 시가 9억 원이 넘는 집을 살 때의 담보 대출 비율, 즉 LTV를 40%에서 20%로 줄인 게 이제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이 대출과 전세를 끼고 집을 산 다음에 이거를 나중에 팔아서 매매 차익을 챙기는 소위 갭 투자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전세로 살다가 이 대출을 최대로 많이 받아서 이 간신히 그 이제 새로 살 집에 그 주입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분들 입장에선 갑자기 대출 액수가 20% 가까이 줄어들다 보니까 집을 사지 못하고 기존 전셋집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 여기에 이제 보유세 인상도 전셋값을 좀 불안하게 하는 요인인데요. 이 고가 아파트의 공시 가격이 오르고 종부세율도 오르면서 뭐 강남 웬만한 아파트 같은 경우 수백만 원, 다주택자라면 1,000만 원 가까이 갑자기 보유세가 1년에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 보유세 인상분을 떠넘길 수 있고 아예 전세를 받지 않고 이제 월세로 전환하겠다. 그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집주인들의 실거주 요건이 더 강화된 데다 이제 서울 아파트 공급이 준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이 되는데요. 올해 43,000호에서 내년에는 42,000호의 새 아파트가 나오니까 올해와 내년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2021년부터는 22,000 가구로 서울 아파트 공급량이 반토막 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황 기자. 그러면 결국 이번 대책이 전세 시장에 후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데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현재 그 정부와 여당에서 추진 중인 3가지 대책이 있습니다. 그 전월세 상한제와 신고제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 제도 등인데요. 이 전월세를 올릴 수 있는 인상폭을 제한하고 무조건 임대 신고를 하게 해서 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겁니다. 또 세입자가 원하면 보통 2년인 전세 계약 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게 하는 게 이 계약갱신 청구권인데요. 하지만 이 경우에도 집주인들이 계약 전에 미리 전월세 가격을 올릴 수 있다 보니까 보다 더 정교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황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 단어를 경기 반등으로 잡았습니다. 부진한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정부가 하는 게 아닙니다.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주역이 돼야 합니다. 정부는 그들이 힘차게 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면 됩니다. 비즈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7시에 뉴스 프리즘이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